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네요. 역시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하던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해주고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78쪽 펴겠습니다. 자, 교과서 78쪽에 보면은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 소단원으로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 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그다음에 공교육의 이기와 전망이 이렇게 세 개의 소단으로 되어 있는데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첫 시간에는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죠. 목요일이 되겠죠. 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공교육의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학습 목표를 보면 근대 공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교육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자, 공교육. 자, 공교육의 개념이라는 거, 요거 한번 굉장히 이제 여기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성립과 전개 과정. 근대 공교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도 현재 이 근대 공교육의 과정상에 있거든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학교라는 제도는 이 근대 공교육의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 중에 대중교육, 의무교육, 평등교육, 요거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의 위기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라고 맞는 말을 하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력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측면보다는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라든가 칼뱅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우선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합니다 라고 외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이 근대 공교육이 시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프랑스 대혁명이 가장 중요한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는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 권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세 번째로 현대를 만들어낸 가장 큰 초석이 되고 있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근대 공교육의 탄생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역사적 전개는 공교육의 의미와 전개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또한 그 강의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의 목록에 보면은 유튜브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 관련된 유튜브 세 가지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봐주시길 바래요. 특히 시민혁명 관련된 부분은 꼭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혁명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교육과 사교육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육.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이다. 그럼 여기는 사립학교는 빠지게 되죠. 국공립학교니까. 그래서 지금 공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이 넓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법률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공교육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성이죠. 공공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개방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이 되겠죠. 이 공공이익과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공교육의 이념 5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교육의 이념은 요 표에 나오는 것은 5가지입니다. 먼저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왜 그걸 배워야 되지?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세상 살면서 필요 없는 과목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학교의 교육과정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이 근대 공교육 제도에서는 국가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생각하는 누구나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거 미적분 필요 없어. 나 국어 필요 없어. 이게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생각하는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국가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내용을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육의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고, 이때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를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부모는 교육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몇 년이죠? 9년입니다. 9년. 중학교 3학년까지를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상으로 보면은 10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공통교육과정으로 다시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등성입니다. 평등성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냐면, 공교육의 틀 안에 왜 특권학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 평등성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특목고라든가 또는 국제중학교, 국제고, 과학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평등성을 위배된다. 따라서 공교육의 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데, 그런 학교, 자립형 그 다음에 또는 특수목적고는 그 교육의 내용이 평등하지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나오게 돼서, 이 공교육의 평등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사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음에 이제 공공성입니다. 자, 공공성은 국가가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과 공공선에 부합해야 한다.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교육의 목적, 내용, 운영 방식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무상성입니다. 무상성은 모든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돈 내는데요? 그럼 고등학교는 공교육 아닌가요? 사실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등록금 안 내고 급식비도 안 내죠. 지금 이제 방과 후 교육을 하게 된다면 방과 후 수업은 당연히 수익자 부담이니까 돈을 냅니다. 하지만 현재 등록금하고 급식비는 무상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학년은 1학기까지는 급식비와 등록금을 냅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급식비하고 등록금을 다 냈었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무상성이 됐습니다. 이 무상성은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보편성, 평등성이 우선은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경제적 사정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교육의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은 이미 다 얘기가 됐으니까 사교육만 얘기할게요. 사교육은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교육인데,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조금 달라요. 서양은 사립학교까지도 사교육에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는 공교육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면 많이 가는 이곳이 되겠죠.
학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교육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학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공교육은 학위도 인정되고 학력도 인정되고 학위도 수여되고 그 다음에 공적 비용으로 제공되고 하지만 사교육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학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율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 때문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학교 가입 수업 허용성이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표로 한 것이 그 80쪽 밑에 나와 있죠. 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징은 공교육은 제도교육이고 사교육은 제도권 밖의 교육이다. 네, 설립 운영 주체는 공교육은 국가 공공단체, 사교육은 일반인. 그 다음에 의무냐 필요냐,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대상은 사교육은 희망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희망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목적으로 본다면은 여기는 사교육은 개인적 필요가 되겠죠. 그리고 학력은 사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제는 자유시장 기능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 비용은 사교육 기관이 자율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을 배우는데도 어떤 학원은 한 달에 15만 원인데 어떤 학원은 한 달에 50만 원. 심지어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만 원. 뭐 이런 데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과외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가가 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근대 공교육이 어떻게 성립되었나는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공교육의 성립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의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 보통교육 사상이 엄청나게 큰 것이었죠. 루터가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죠. 국가의 번영이 국민교육에 달려있으며 만인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루터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교육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만으로 해서 이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정말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죠. 바로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 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거 보면 읽어봅시다.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편적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력은 당시 서구 유럽을 거의 엄청나게 크게 강타했던 대변혁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평등교육, 그다음에 시민의 그 유권자와, 그러니까 시민의 권력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이 민주주의 사회 형성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 공교육의 성립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82쪽 넘어갑시다.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의 발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2쪽의 내용을 보면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 시민혁명 확산과 뭐 줄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네 번째 단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의 기본권을 강조했다면, 산업혁명은 그 사진 옆에 한번 보세요. 82쪽 사진 옆에. 산업혁명은 공장을 가동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를 가르치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노동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산업혁명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스탠다드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스탠다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탠다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고 쓰고 세마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다량의 노동자.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뤄야 됩니다. 기계를 다룬다는 것은 매뉴얼을 읽고 그 매뉴얼대로 기계를 다루고 거기서 다치지 않고 제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읽고 쓰고 그 산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당시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냐? 바로 이 국민국가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국민국가는 국가와 국민이 하나로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 나오죠. 국민의 자질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고 따라서 교육의 대중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국강병을 통해 가지고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키우는 국가주의 교육이 시행됩니다. 지금 본다면 이제 전체주의적 교육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그 선조들한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았죠? 그것도 국민교육의 입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국가주의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 그들은 내선일체라는 걸 내세우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을 철저하게 일본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교화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일본인보다 떨어지는 저질민족이다. 이걸 계속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거.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육은 하는데 그 교육은 바로 무엇이냐? 일본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 이하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폐해를 우리나라에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다 이 국가주의 교육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을 통합하고자 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게 돼서 자기 몸 하나 국가를 해서 바쳐야 된다 라고 가르치던 시기가 바로 20세기 초반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20세기 후반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한 교육의 영향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20세기 후반까지 그러한 국민국가, 국가주의 교육 체계가 20세기 후반까지도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차 우리나라의 교육도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역점을 두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공교육의 정의까지 봤는데 이 설명으로 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대 공교육의 전개와 관련돼서 종교개혁, 그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소개해주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본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근대 공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